보통 우리가 그 미술관이나 거실벽에 걸린 풍경화를 볼 때면 일종의 아주 안전한 창문 같은 걸 기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고요하고 딱 멈춰 있고 우리가 걸어둔 바로 그 자리에 얌전히 머물러 있는 자연의 한 조각 말입니다. 내가 원할 때 바라보고 원하지 않으면 고개를 돌리면 그만인 아주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세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이나 강, 하늘이 액자라는 그 네모난 틀 안에 완벽하게 갇힌 상태로 존재하니까요. 그 불변성이 관찰자인 우리한테 묘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림은 절대로 현실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그 작품이 더 이상 창문이 아니라 문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문이요? 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주 살짝 열어둔 그런 문 말입니다. 심지어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가마를 건너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요. 와, 그렇게 되면 그 편안했던 고요함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풍경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 속의 그 텅 빈 공간이 나를 마주보고 훅 끌어당기는 것 같은 아주 서늘한 기분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이 심층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목적지가 바로 그 서늘한 문 앞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단 사흘 만에 그려진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그림이죠. 안견의 몽요도원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게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예술 작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자료를 살펴볼 건데 첫째, 그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와 텅 빈 길이 그려진 몽요도원도 이미지. 둘째, 이 그림을 둘러싼 안평대군, 화가 안견, 그리고 문종의 심리를 아주 서늘하게 파고든 문학 텍스트인 묵군꼼. 네, 그 소설적 텍스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몽환적인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아주 차가운 팩트,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실제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교차해서 살펴볼 겁니다. 단순한 풍경화 한 폭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부르는 길이 되고 또 팽팽한 정치적 현실과 맞닿게 되는지 여러분을 위해 조각조각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림이 탄생한 직후, 그러니까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막 완성한 직후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텍스트 묵공꿈을 보면 안평대군이 화가 안견을 불러서 자신이 꾼 아주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네, 무릉도원에 관한 꿈이었죠. 수많은 복숭아나무 사이를 헤매다가 이상향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안평대군이 남긴 묘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복숭아꽃은 없었으나 있는 줄 알았다. 아, 그 구절. 네, 이 알쏭달쏭하고 추상적인 한마디를 듣고 안견은 붓을 들어서 단 사흘 만에 그 복잡하고 거대한 산수화를 완성해냅니다. 사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정말 경이로운 속도거든요. 이건 단순히 화가의 손이 빠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요. 화가로서 완벽한 영감에 사로잡혀서 무언가의 신 것처럼 붓을 멈출 수 없었던 그런 극단의 몰입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캔버스에 쏟아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압도적인 창작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진짜 기묘하다고 느낀 건 그림을 다 그린 직후의 안견의 태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그 정도의 걸작을 그 짧은 시간에 완성했으면 막 환희나 성취감에 취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축배를 들겠죠. 그런데 안견은 도와서 마루에서 붓을 씻으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붓끝이 갈라진 걸 보고 가늘게 숨을 내쉬면서 막 떨어요. 그러다가 안평대군이 그 그림을 대자암이라는 절로 가져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절은 경전을 두는 곳이지 길을 두는 곳이 아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안견은 자신이 그린 산소화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통제를 벗어났다? 네. 그림을 그리는 사흘 내내 자신이 붓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림 속에서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며 길을 열어달라고 막 재촉하는 듯한 그런 시선을 느꼈으니까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순간이죠. 아, 이걸 요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마치 천재 프로그래머가 엄청나게 복잡한 인공지능 코드를 찾는데 어느 순간 그 AI가 창조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화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지켜보는 공포.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보다 더 큰 의지를 갖고 나를 이렇게 쓱 내려다보는 느낌 말입니다. 그 인공지능 비유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창작물이 단순한 시각적 기록, 그러니까 풍경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현실로 부르는 매개체로 변모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부르는 매개체요. 네. 텍스트 속 안견은 그림이 사람보다 먼저 운명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게 됩니다. 운명을 알고 있다. 자신이 화폭 한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비워둔 그 빈 길이 사실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누군가를 현실에서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열어둔 아주 치명적인 통로라는 걸 감지한 것이죠. 와, 그 치명적인 통로가 열리는 장소, 바로 안견이 경고했던 대자암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이야기는 진짜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대자암 장면이 압권이죠. 네, 소설 텍스트 속에서 안평대군은 새벽 안개를 뚫고 대자암 법당에 아주 조용히 도착하죠. 어머니 소원왕후가 생전에 이맘때쯤 복숭아꽃 필 산을 오래 바라보셨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세 겹의 천과 비단끈으로 단단히 묶어둔 그림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그 법당 안의 묘사가 대단히 몽환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고 바람 한 점 없는데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갑자기 꺾이더니 막 그림 속 여백의 길을 향해 스물스물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그림이 연기를 막 마시는 것처럼요. 맞아요. 게다가 벽에 비친 산 그림자가 해가 뜨는 방향과 반대로 천천히 길어지면서 방안을 덮치죠. 현실의 물리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공간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승려 혜준의 반응,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림 끝부분의 여백종이가 미세하게 들리면서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먹점 하나가 딱 드러나잖아요. 네, 그 먹점. 혜준이 그걸 보고는 하얗게 질려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하죠. 대군자가 이 그림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림 속 누군가가 길끝에서 아직 뒤돌아보지 않은 채 서 있는 것 같다는 그 묘사는 와, 진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예술작품과 인간의 내면, 그리고 초자연적인 암시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아름답고도 무서운 문학적 장치죠. 그림이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서 현실의 인물들을 꿀꺽 삼키려 하는 순간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 혼란스러우셨죠?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대자암은 너무나 고요하고 신비롭고 막 비밀스러운 안개 속의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몽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번째 자료, 즉 조선왕조실록의 실제 기록을 펼쳐보면 상황이 완전히 진짜 180도 다릅니다. 문학 속의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살벌하고 시끄러운 현실 정치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실록을 아주 꼼꼼히 보셨군요. 맞습니다. 역사적 팩트 속의 대자암은 결코 그렇게 고요하고 신비로운 공간이 아니었죠. 네, 실록 기록에 따르면 안평대군이 대자암에서 금자 화엄경, 그러니까 금가루로 불교 경전에 쓰기 위해 사경용 황금을 무려 40냥중이나 준비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죠. 네, 심지어 이미 13냥중은 확보한 상태였고요. 게다가 아버지 세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자암에 무량수전을 한 칸 더 크게 짓고 석가와 관음보살상을 서로 만들어서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네, 대규모 불사였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소원황후를 위해 예전에 만들었던 대형 불교 그림인 팔상성도를 다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절을 증축하고 불상을 세우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왕자가 조용히 그림 하나 감상하러 가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의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억불 숭유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적자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 하나였던 안평대군이 그것도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아주 귀중한 자산인 황금을 무려 40냥중이나 동원해서 개인적인 불사를 크게 일으킨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효심으로만 포장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황금 40냥중이면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잖아요. 그럼요. 그만한 자본과 인력이 대자암이라는 한 공간에 집중된다는 건 곧 그곳이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정치적 세력의 결집 장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등장하는 신하들의 반응이 그렇게 격렬했던 겁니다. 이사철이나 정의양 같은 신하들 말이죠. 네. 신하들은 대자암은 선대의 법도, 즉
조정의 성원이 깃든 곳이라 절대 더 증축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안평대군 체면을 봐서 불경을 만드는 것까지는 눈감아 주겠지만 불상을 새로 세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제동을 거는 거죠. 우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실록의 기록이 보여주는 이 갈등의 구조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하들이 내세운 선대법도라는 명분은 일종의 거칠애고 진짜 이유는 안평대군의 세력 확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어머니 소헌 왕후에 이어 정신적 기둥이었던 아버지 세종까지 연이어 승하하면서 거대한 권력의 공백과 비극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네요. 네, 슬픔에 빠진 왕실은 불교에 기대어 위안을 얻으려 했고 그 중심에 안평대군이 있었죠. 신하들의 거센 반대는 겉으로는 유교 국가의 이념을 지키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죽음이라는 왕실의 비극을 핑계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 안평대군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견제였던 겁니다. 듣고 보니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저는 처음 텍스트를 읽을 때 대자암 법당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 있잖아요. 네, 연기가 꺾이고 그림자가 길어지고 맞아요. 갑자기 꺾이는 향연기,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산 그림자, 막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불씨.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독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공포를 주려는 소설적 장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역사적 팩트와 딱 겹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안평제군을 둘러싼 그 아슬아슬하고 숨막히는 현실 정치의 긴장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거군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텍스트 속 법당은 겉보기엔 안개에 쌓인 고요한 공간 같지만 그 공기 안에는 신하들과의 치열한 기싸움, 언제 숙청의 핏바람이 불지 모르는 권력의 역학관계, 그리고 다가올 비극에 대한 아주 짙은 불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 네,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향연기를 흔들고 그림자를 기형적으로 늘어뜨린 것이죠. 와,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법당에서의 그 서늘함이 단순히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훨씬 더 무겁고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정치적 긴장감은 대자암을 떠나서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병든 새 임금, 문종의 편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림을 해석하는 궁극적이고도 가장 비극적인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안평대군은 결국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이 몽유도원도를 형인 문종에게 가져갑니다. 약탕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은 방 안, 기침을 간신히 참으며 위태롭게 앉아있는 병든 왕 앞에 그 거대한 몽환의 산수가 펼쳐지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몽유도원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시작된 현실의 산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겹겹이 포개진 거대한 기암괴석의 바위산들로 변해갑니다. 네,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맞아요. 그 험준한 바위들 아래로 굽이치는 물길이 흐르고 그 시선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아주 깊은 골짜기 안쪽 흐릿한 복숭아밭 사이로 텅 빈 길 하나가 나타납니다. 붓끝이 닿지 않은 것처럼 아득하게 지워져 가는 바로 그 여백의 길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안평대군이 그림을 보며 예전에는 이 길이 밝아 보였는데 하고 중얼거릴 때 문종은 아주 오랫동안 그 빈 여백을 응시합니다. 방금 묘사해 주신 그림의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그 텅 빈 길입니다. 안견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관찰자의 시선이 빨려 들어가는 종착지죠. 문종은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 모든 서사의 방점을 찍는 결정적인 대사를 남깁니다. 저 산은 아름답지만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 일종의 거대한 롤샤흐 잉크 반점 검사 같지 않나요? 심리 검사할 때 쓰는 그 데칼코마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똑같은 잉크 얼룩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아름다운 나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찢어발기려는 괴물을 보잖아요. 그 롤샤흐 비유가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네요.
한 폭의 예술작품이 관찰자가 처한 현실적 조건과 내면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안평대군을 한번 볼까요? 그는 거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며 꿈에 부풀어 있던 야심가였습니다. 그의 눈에 이 그림은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상향, 즉 무릉도원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40냥 중에 황금을 들여서라도 그 꿈을 현실의 대자함에 구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문종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깊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어린 아들인 단종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뼈저린 불안감에 시달리는 왕이었습니다. 동생 안평대군과 수양대군 사이의 아슬아슬한 권력 암투를 누구보다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을 테고요. 왕의 자리에 있으니 그게 얼마나 피부로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문종의 눈에는 그림 속 그 아름다운 도원이 안식처가 아니라 한번 발을 들이면 결코 살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함정으로 보였던 겁니다. 꿈은 사람의 것이나 길은 이미 다른 것이구나. 라는 문종의 그 씁쓸하고 체념 섞인 한마디가 그 모든 걸 설명해주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화가 안견이 붓을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비워둔 그 시각적 이미지, 즉 텅 빈 길이 당대 왕실의 비극적 운명이라는 역사적 불안감과 충돌하는 순간 그림은 전혀 다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생명력을요? 네, 단순히 누군가의 아름다운 꿈을 기록한 풍경화가 아니라 그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안견, 안평대군, 그리고 어린 단종까지 전부 휩쓸려 들어가게 될 그 피비린내 나는 파국을 미리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섬뜩한 예언서로 완성되는 것이죠. 화가의 공포, 권력자의 맹목적인 야심, 그리고 병든 왕의 통찰. 이 세 개의 완전히 다른 렌즈가 몽유도원도라는 하나의 캔버스 위에서 딱 겹쳐지면서 결국 그림의 여백이 역사적 현실의 비극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버렸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 이제 서서히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 사흘 만에 그려진 몽유도원도 한 폭이 어떻게 한 개인의 신비로운 꿈과 영감을 담아내는 데서 출발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신들과의 치열하고 살벌한 정치적 힘겨루기와 부딪히고 마침내 병든 왕 문종의 죽음과 몰락에 대한 서늘한 통찰을 담아내는 비극적인 그릇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그림을 해체해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종의 절망적인 시선이 담긴 문학 텍스트, 안견의 천재적인 분놀림이 남긴 이미지, 그리고 신하들의 권력투쟁이 고스란히 적힌 실록의 차가운 팩트. 네, 이 세 가지 자료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교차해서 읽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면에 숨겨진 입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들이 막 쏟아지는 오늘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의 단면만 보지 않고 텍스트와 예술, 그리고 역사의 다층적인 맥락을 함께 짚어내야만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가 바로 이 몽유도원도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각난 정보들을 연결해서 이면의 맥락을 읽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심층탐구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시야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고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새벽 안개가 자욱하던 대자한 법당안, 묶여있던 그림이 스르르 풀리면서 스스로를 열어젖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림에 압도당한 승려 회준이 화포 끝자락, 미세하게 들려 올라간 여백종이 아래에서 발견했다는 그 아주 작은 먹점 하나 말입니다. 그 소름 돋는 먹점. 만약에 그 먹점이 화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림 속 그 텅 빈 길을 따라 저 깊고 아득한 무릉도원으로 홀로 걸어 들어간 누군가의 뒷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가 마침내 현실의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이상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종의 불길하고도 정확한 예언처럼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끔찍한 묶인 꿈속에 갇혀버린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여러분의 방 벽에 걸려있는 익숙한 그림이나 오래된 풍경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답답한 현실에 환기해주는 평범한 창문인 줄만 알았던 그 액자 속에 어쩌면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서늘한 무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텅 빈 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